2005년부터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분야 연구를 30여 년간 수행하고 계시며 폐자원 에너지, 수연료 전지, 소재 생산 에너지 공정 분야의 주요 연구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생체 유래 탄소 신산업 분야입니다. 신동훈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저 우화령 단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운영을 해주고 계신 산학협력단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생체 유래탄소 신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생체 유래탄소 산업, 그다음 기대 효과, 국가 탄소 중립 방안, 이런 5가지 꼭지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 위기와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기후 변화는 최근에 기후 위기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가끔씩은 기후 재앙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점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세계적인 산불들이 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독일, 인도, 캐나다 등등 올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폭우와 홍수의 이런 재앙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재앙들이 결코 그냥 지정해놓고 이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고 큰 피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들 힘드시겠지만 작년과 올해 이런 코로나도 기후 변화의 영향이 크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기후 변화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이런 온실가스들은 현재 2020년 기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다운된 이런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31.5 기가톤 정도의 CO2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배출량은 그거에 거의 100배 가까운 2382 기가톤 CO2 정도가 이미 배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연료에 의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배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토를 개간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림을 훼손하면서 토지 이용의 변화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CO2 배출이 좀 더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숲이나 땅에 의해서 이 흡수가 되고 있는 비율과 그다음에 해양, 바다의 물이 CO2를 흡수하고 있는 이런 비율이 상당히 좀 있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은 저희가 배출한 모든 CO2가 대기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이제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숲들이 많이 훼손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지면에 의한 흡수, 그 다음에 해양에 의한 흡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더욱더 많은 CO2를 배출을 하다 보면 이 기후변화의 속도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리 협약에서 1.5도 이내의 온도 변화를 목표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은 대략 500기가톤, 즉 지금의 30기가톤씩 매년 배출하다 보면은 15년 정도면은 다 차버리는 이런 상태의 잔여 CO2 배출 허용량이 남아 있습니다.
즉 저희는 10년 이내에 이런 이제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이 온실가스가 뭐냐, 왜 발생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주로 이 카본, 탄소죠. C로 주기율 화학 원소로서는 이제 C로 표현을 합니다. C가 카본이 연소됨에 따라서 CO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카본이 여기에 1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톤의 카본을 우리가 연소를 시키게 되면은 3.67톤 정도의 CO2가 발생을 합니다. 최적으로 본다면 카본은 고체이기 때문에 대략 1톤의 카본은 0.4 미터 삼승 정도 좀 되고요. 그 다음에 CO2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 부피는 대략 1800 미터 삼승 정도가 됩니다. 부피가 거의 한 4000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이 연소 과정에서 저희는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열이 8100 메가칼로리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에너지를 우리가 좀 잘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로 이 전환을 해서 가장 좋은 효율로 만든다고 하면 대략 전력 소매가 기준으로 해서 한 33만 원 정도의 그런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난방열 또 열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지역 난방 소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53만 원 정도의 이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카본을 더 이상 태워서 CO2로 전환을 해서는 안 되고, 전환하더라도 얘네들을 포집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이제 CCS,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논문들과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CCS 플랜트, 데모 플랜트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CO2를 포집하고 이송하고 저장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추산을 해보면은 이 1톤의 카본이 만들어내는 CO2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대략 20만 원에서부터 60만 원 이상의 그런 비용이 더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카본을 태워서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효과, 최대 한 53만 원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어쩔 수 없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대신 우리가 카본을 태우지 않고 분리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탄소의 가치를 보면 가장 저렴한 탄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이오차, 이걸 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쓰고 있는 바베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숯인데, 이런 바이오차인 경우에는 톤당 한 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흑연, 순수한 카본인 경우에는 한 300만 원.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카본인 이 다이아몬드인 경우에는 그람당 한 거의 3억 원까지 되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카본이 결코 우리가 피해야 할 더러운 이런 가스가 아니라 가스의 원료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순수하면서 그러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볼륨이 작습니다. 이 CO2를 저장하는 거와 카본을 저장하는 거는 4000배의 볼륨의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CO2가 스탠다드 상태, 1기압 25도씨 기준에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친환경성, 이 카본은 결국에는 숯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숯이죠. 이제 숯의 어떤 이 환경적인 유익성은 상당히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의 가치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CO2로 저장을 하는 것보단 탄소의 형태로
분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CS,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와 같이 제철소나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이 CO2를 바닷속 또는 땅속 밑에 있는 대수층에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장하는 데까지도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저장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CO2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부분, 아마 가스의 볼륨이 큰 가스가 그 밑에서 자기 땅 밑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되겠고요. 또 문제는 만약에 이 지진이라든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런 이제 불안정성 등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저렴한 CCS, 아까 2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현재 어떤 베이스로 그런 주장이 나오냐면은 Enhanced Oil Recovery, 즉 기존에 있는 이제 석유 채굴장에서 우리가 뽑아내지 못했었던 기름을 석유를 CO2를 집어넣어 가지고 밀어서 뽑아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장 저렴한 CCS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도 2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탄소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더 많은 탄소를 쓰겠다고 이제 석유를 채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이율 배반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신재생 에너지마저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소재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정선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면 많은 CO2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에 비한다면은 뭐 5%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상당히 그래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해상 풍력, 원전, 육상 풍력 이런 거와 비교해 본다면 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원전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의 CO2를 발생을 하면서 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을 하여도 저희는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후 학자들이 지금 주장하기를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들은 이제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자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바이오매스죠. 바이오매스가 CO2를 흡수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만이 저희가 대규모로 CO2를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온실가스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 그다음에 행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환경을 먼저 본다면은 신기후 체제, 이거는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모든 국가가 참여해서 이걸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국가에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에서는 일부 국가만 참여를 했었지만 이제는 모든 국가가 감축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파리 협정 안에 있어서 이런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내용에 있어서 IPCC라는 조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간 이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이런 패널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평가 보고서가 90년도에 나왔는데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UN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을 하게 되고 2차 평가 보고서 이후에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4차 평가 보고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5차 평가 보고서가 바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파리 협정을 채택하게 되는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RE100이라는 얘기를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원을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고요. 세계 284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말에 SK그룹 8개 회사가 자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ive Governance. 그래서 이런 지배 구조, 그다음에 사회 영향, 그다음에 환경 영향, 요 세 가지를 이제 앞으로 많은 투자 회사들이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보겠다. 이런 문화가 지금 투자계에서는 이 자본 쪽에서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 ES 경영의 한 전략으로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기업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를 다른 기업에서 구매하고 그만큼을 더 배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이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보면은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뭐 한쪽에서 줄이면 딴 쪽에서 더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이게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좀 적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톤당 CO2 톤당 한 3만 원 정도의 이 거래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톤의 CO2를 배출할 때 저희가 앞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한 14만 4천 원 정도의 이런 이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어찌 보면은 3만 원만 내면 내가 14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중국이나 미국처럼 뭐 이 석탄이 널려 있으면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사야겠죠. 해외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석탄의 가격을 보면은 그 최근까지 뭐 톤당 최저 한 50달러, US 달러,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대충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 6만 원 정도 되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또 여파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또 올라가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가격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서 배출권 사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기업 활동하는 게 당연히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뭐 배출하는 게 맞는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의 어떤 한계점들을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제적으로 ESG에 대한 이런 이 활동이 국제적으로 투자계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산자부에서 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 KESG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 그런데 이제 언론들의 좀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산재 1위, 배출 1위, 온실가스 배출 1위인 포스코가 A 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이제 언론은 이제 소가 웃을 일이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옆에 보면은 이런 언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정책, 이 배출가스에 대한 정책은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어찌 보면은 이런 우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이제 표방함으로써 좀 면죄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CO2의 배출량은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발전차액 지원제도 또는 IPS라 해서 공급 의무화 제도, REC 공급 인증서 제도, 그다음에 KRE백 등등의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배출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점점 이제 교토 의정서 이후에 뭐 CO2를 줄인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상대로 계속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CO2 배출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입 국가 중에 하나죠. 해외 많은 동남아나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이제 2023년도부터 발효해서 26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생산 과정 모든 제품에서 생산 과정에서 CO2가 배출하면 그만큼의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장에 들어와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이 그러니까 또 자기도 탄소 국경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게 과연 기후 변화 대응이냐 또는 이제 고도화된 보호주의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인도와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 위주의 이런 경제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8조 원 줄어든다 뭐 등등의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과연 대안은 있느냐, 뭐 태양광 풍력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실정이 맞느냐 등등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생체 유래 탄소 또는 바이오 탄소 또는 바이오차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생체 유래 탄소를 이용한 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체 유래 탄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알고 보면은 되게 쉽습니다. 바이오매스에 기반한 그런 이제 온실가스 흡수형 에너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에너지원들이 에너지를 생산할 때 CO2를 적게라도 배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 석탄을 태우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 CO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태양광과 풍력, 이런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적게 배출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매스를 잘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거의 넷 제로에 가까운 카본 뉴트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나아가서 바이오매스가 흡수한 카본은 이거를 태우지 않고 분리해서 다른 소재로 쓰고 카본 소재로 사용하고 여기는 바이오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소 기반 에너지원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자.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바이오차는 땅에 저장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산업계에서 사용을 하자라는 게 바로 네거티브 에미션 테크놀로지 온실가스 흡수용 에너지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양의 CO2를 흡수하면서도 에너지원을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여러 교수님들과 국민대에 있는 교수님들과 노력을 좀 해서 과연 생체 유래 탄소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먼저 CO2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바이오매스가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흡수를 하고 난 바이오매스를 저희가 탄소와 수소를 분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수소는 청정 연료 생산하고 또는 수소, 포름산, 메탄올 등의 수소 캐리어로서 우리가 또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분리된 탄소는 기본적으로 카본 소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활성탄도 상당히 좀 고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카본 나노튜브 또는 이제 전극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형태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카본들은 솔직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 토양의 품질을 토양에서의 어떤 이 오염 물질을 제거하면서 어떤 이 토양의 성능을 좀 키우는 형태로 해서 바이오 자원을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원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바이오 자원들을 더욱더 좋은 조건에서 좀 많은 양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더욱더 많은 CO2를 흡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 과정이 선순환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점점 많이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저희는 CO2를 흡수하면서도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 수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제안을 계획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당연히 같이 이 탄소 분리하는 원료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연료를 생산하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바이오 소재, 탄소 소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많은 연구를 좀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매스 플랜트에 대한 연구를 가장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좀 비교적 대형 플랜트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소 생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여러 기관들과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무화염 연소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무화염 연소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랩 스케일에서부터 파일럿, 상용화 시스템 개발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역방향 공기 주입 방식이라는 라이 무화염 연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동영상들이 좀 있어서요.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화석 연료를 태우는 이 방법, 연소죠. 연소들은 대부분 이렇게 화염이 보입니다. 불꽃이 보입니다. 이 불꽃은 연료와 공기가 만나서 빠르게 연소가 됨에 의해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 많은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높은 온도를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공해 물질들이 또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미세먼지의 원료인 그런 낙스, 질소 산화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화염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고온의 화염 영역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 전체 공간 전체에서 연소 영역을 확대시키는 이 기술이 바로 무화염 연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불꽃이 안 보이는 연소란 얘기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불이면은 불꽃을 보여야 되는데 이 불꽃이 안 보입니다. 약간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줄어들어서 전체 공간에서 연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거의 장점은 균일한 온도 분포하고 저공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었던 랩 규모의 작은 스케일로 만들었던 이 무화염 연소가 되겠고요. 무화염 연소로 내부 안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쿨링 튜브가 있긴 한데 그 바깥쪽에서 무화염 연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균일한 조건에서 화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연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열 전달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온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이 소재가 내구성을 갖게 됩니다.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다른 타입인 이제 원형로에서의 이 무화염 연소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초기에 이제 플레임 모드와 트랜지언트를 거쳐서 무화염이 되면은 안에 화염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환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장점은 공해 물질이 상당히 적게 배출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대형 플랜트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뭐 높이 한 3m, 그 다음에 직경은 한 1.6m 정도 되는 큰 이 로우인데, 그 마찬가지로 화염 연소에서 무화염 연소로 전환했을 때 안이 그냥 환하게 보이고 그냥 불 켜놓은 것 같아요. 근데 불 켜놓은 게 아니라 안에서 공간 연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염이 안 보이면서도 열이 계속 방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작년에 개발한 건데 이런 무화염 연소를 좀 산업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원통형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평판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판형 무화염 연소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안에 이쪽 구멍을 통해서 안에 이제 연소 공간을 봤습니다. 전혀 이 화염이 보이지 않고 전체가 환한 이런 이 상태에서 연소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안에 내부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은 한 1100도C 정도에서 아주 균일한, 전체 공간이 균일한 이런 온도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이 라이라는 무화염 연소는 이제 연소실 내에 균일 온도를 만들어내서 낙스 배출량 저감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가열 시스템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 전달이 다른 연소로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구조가 되게 간단합니다. 노즐로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퍼네이스들도 저희가 개조하는데 큰 문제 없이 무화염 연소로로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연소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차세대 저공해 고효율 가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화염 연소로를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바이오 탄소, 생체 유래 탄소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 기술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평판형 이제 무화염 연소로를 이와 같이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하는 여론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뭐 기존에도 비슷한 플랜트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무화염 연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균일한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화염 연소로에 들어가는 연료에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연료가 어떤 연료냐에 따라서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를 집어넣어서 점진적으로 내려보내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탄소만 남고 수소와 수소 포함한 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소만 배출을 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차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카본이 또 상당히 카본의 함량이 높습니다. 저희가 산소를 안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카본만 열분해를 하기 때문에 탄소의 함량이 95% 이상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수소는 일반 그린 수소가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면서 만들어내는 수소이기 때문에 저는 울트라 그린 수소다라고 좀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청정한 수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가 최근에 이제 25kW급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계속 좀 거의 매주같이 테스트를 계속해서 다양한 폐기물과 연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 정도 되고요. 간단하게 무화염 연소로 열분해 반응로, 그 다음에 간단한 그런 이제 필터류들이 면 충분히 저희가 이제 바이오차를 안정적으로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BOG 에너지, 가스 연료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료 이 폐기물들, 뭐 PVC에서부터 뭐 플라스틱, 고무, 뭐 각종 뭐 이런 이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연료들을 대상으로 이제 바이오차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뭐 별 문제 없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의 샘 사진을 바이오차의 샘 사진을 찍어 보면 이 표면에 상당히 탄소 나노 파이버들이 섬유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이 열분해에선 발생하기 힘든 비표면적이 한 300m 스퀘어 per 그램, 1g에 300m 스퀘어 정도의 표면적을 갖는 이런 이 바이오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활성탄이 한 300 정도 되면은 활성탄으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범용 이런 상용 활성탄은 한 1000m 스퀘어 정도 이상이 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 단계를 한 번 더 거치면 충분히 그 면적을 넓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OG의 수소 몰 농도의 비율을 보면은 한 100%, 여기 보면은 한 52% 정도까지 키워봤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재미있게도 플라스틱을 같이 혼입하면 오히려 수소의 농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저희가 그럼 얼마까지 수소의 농도를 더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최근에는 지자체와 함께 그러면 지자체별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 중앙 정부에서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뤄낼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자체와 함께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매스, 지자체들은 바이오매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농업을 하던 임업을 하던 바이오매스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또한 축산 폐기물과 같이 처리하기 힘든 이런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바이오차 오븐에서 같이 이 탄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가스는 우리가 이 농장의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이오차는 토양 개선제 또는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활성탄과 같이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탄소 소재 또는 축산 폐기물을 더 혼합해가지고 어떤 펠릿을 만들어서 거름을 비료를 쓴다던가 아니면 다른 용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토지를 개선하고 비료 사용량을 감소시키면서도 저희가 이제 이 바이오매스의 자원량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키운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경제 활동을 더 키운다는 얘기죠. 자, 그걸 통해서 선순환 과정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그 지역의 탄소 중립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제안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생체 유래 탄소, 바이오 탄소의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 탄소, 생체 유래 탄소의 효용성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양 개선제, 바이오차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공급, 그 다음에 비표면적 때문에 그 스스로가 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무게의 한 3배 가까운 그런 수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활성탄의 흡착 효과로 인해서 비료를 주면 비료가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나가서 환경 오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땅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바이오차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돼서 비료 사용량도 감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바이오차 스스로가 천연 비료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를 흡착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건설 자재, 우리가 시멘트 산업이 상당히 많은 CO2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량의 한 20-30% 정도가 CO2를 배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시멘트에다가 바이오차를 한 5% 정도를 섞게 되면 강도가 한 20-30% 정도 증가한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건물들에 우리가 탄소를 전에는 원래는 이산화탄소였겠죠.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를 더 세게 해주고 또한 고온에서의 저항성을 또한 더 높게 해주는 이런 논문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전달 증대, 그다음에 원적외선 효과, 카본이 블랙바디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원적외선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에서 발생하는 라돈이라든지 아니면은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공해 물질들을 흡착해서 없앨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물 안에 온실가스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소재에 대한 부분 또 여러분들 아마 쓰고 있는 철강들 중에서 탄소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를 최대 5%까지 혼합을 해서 강을 만듭니다. 철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강도가 가장 세지게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탄소강도 있지만 최근에는 얼마 전에 최현주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었는데 보니까는 알루미늄에 탄소를 볼륨 기준 5%를 집어넣게 되면은 철과 같은 강도를 만들어내더라. 뭐 물론 이제 CNT죠. 카본 나노 튜브인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도를 증가하면서 열 전달 효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전극 소재를 만들 수도 있다든지 탄소 흡착 촉매 또 이런 등등의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철강 구조물에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환경 소재 당연히 활성탄 대용품으로서 바이오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흡수 제거, 뭐 공기 정화 또는 수질 정화, 뭐 폐기물 처리, 뭐 토양 오염 제거, 해양 오염, 그다음에 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온실가스를 여기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활용품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집에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저 집에서 바이오차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애기들도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빨이 좀 노래지다가 요즘에는 노래지는 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취 제거하는 것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먹는 사람도 있고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등등의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이 바이오차 산업이 생체 유래 탄소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인도의 케랄라 지방이 상당히 녹지가 많은 지역인데 뭐 이쪽에 있는 대학들과 같이 좀 교류하면서 이쪽에 있는 이제 풍부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차 산업을 좀 국제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저께 본 뉴스입니다. 사막 국가 카타르가 말레이산 나무를 이렇게 이식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경제적 효과 아까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것보다는 뭐 수소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 가장 무엇보다도 바이오차의 단가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차나 카본의 가격이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만한 가격이 아니다. 상당히 좋은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환경적인 효과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가지 뭐 최근에 뭐 영월에 이 400메가와트의 태양광 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그런 이 태양광 발전소인데 대략 101헥타르 정도가 되면 대략 1km 스퀘어 정도의 면적입니다. 여기에 있는 산림을 이제 까서 태양광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걸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면서 현재 경제성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MPV 그래서 순현가하고 IRR, 내부 할인율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를 태양광을 안 깔고 바이오매스 플랜트를 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썼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성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비비가 상당히 줄어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양이 태양광보다는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익성은 오히려 수익률은 태양광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바이오차 오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을 더 키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물론 이 매출량에 있어서 절대적인 양은 줄어들긴 하지만 2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어찌 보면은 이 투자 대비 어떤 수익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이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이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이 생체 유래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야가 거의 6.300만 헥타르 정도가 있고요. 헥타르는 100m 바이 100m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밭과 논 이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략 한 헥타르당 6톤의 CO2를 흡수한다고 이제 산림청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에 이것을 충분히 10톤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산림 경영을 최극대화한다면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는 7억 톤입니다. 7억 톤, 7.3억 톤 정도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산림 흡수를 잘해서 그래서 흡수하게 된다면은 그거의 1%가 10%가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CO2를 저장을 할 수가 있다. 흡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설 시멘트에 우리가 만약에 바이오차를 흡수해서 같이 혼합해서 5%씩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시멘트 생산량이 대략 한 5천만 톤 정도 되는데 그 기반으로 해서 CO2를 한 1,000만 톤 정도 가까이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농경지에 바이오차를 또 마찬가지로 비료의 형태로 배포하게 된다면은 헥타르당 10톤 정도가 적정 시비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산림 흡수의 양만큼 저희가 또한 높게 저장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또한 이제 해양 생태계에 우리가 바이오차를 이용한 구조물을 이용해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잘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상당히 무제한의 이런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생체 유래 탄소를 이용한 탄소 저장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가급적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되 신재생 에너지마저도 배출하는 그런 CO2를 이 생체 유래 탄소의 저장 효과로서 저희가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탄소 중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주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 연구실은 기후위기 대응 신에너지 기술 개발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그린 수소를 생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CO2를 흡수해서 다양한 탄소 소재, 필터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극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환경 시스템에 대한 이제 설계 건설 운영은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요.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플랜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던 연구실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트윈 쪽에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트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나오기 전에 그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훈 교수님 연구실에 참여하려고 하면 타 전공들도 가능한지 그리고 잘 적응하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연구실은 최근에 좀 기후 변화 쪽에 타겟팅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 쪽이면은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 분야가 아닌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항상 오픈 마인드로 돼 있고요. 와서 또 공부하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온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회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지구의 변화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그 상황에서 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